코로나19 글로벌 누적 확진자 수 2억 명, 사망자 수만 460만 명. 봉쇄에 나선 국가들, 멈춰버린 세계 경제.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DNA는 강했다.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 국내 누적 확진자 수 29만 명, 사망자 수 2천 명. 1차 백신 접종률 70%. 8월 수출도 역대 1위. 수출 6개월째 역대 최대치 기록. 역대 최단 기간 내 4천억 달러 돌파. OECD 코로나 확산에도 한국 성장률 4.0%로 상향.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명암을 확인해야 할 시간.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사상 최대 실적을 자랑하는 대기업에 반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1년 새 170조 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코로나 위기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장기 미래 전략을 세워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호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계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K-방역과 65년 무역 역사상 최대 수출 등 성과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양극화의 심화, 가계부채 폭발, 신성장 동력 찾기 등 해결해야 될 경제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MTN 언택트 포럼 한국경제 빅퀘스천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연은 가계부채 여건 평가 및 향후 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께서 준비해 주셨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계부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리고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울러서 정부와 각 개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라는 것은 뭡니까? 가계부채가. 우리가 가계부채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가계부채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계가 있고요. 우리 개인이 되겠죠. 또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세금도 거두고 또 재정 지출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하나의 경제 주체로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제 주체가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3경제 주체라고 하는데요.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이 3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부채라는 것은 개인이, 즉 우리 가계가 다른 경제 주체, 즉 기업이나 정부한테 빌린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 빌린 돈은 가계부채 이 통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은행 가서 돈을 빌렸다? 그런 것들은 다 이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이 6월 말 기준으로 1,800조를 넘겼습니다. 정확하게 한 1,805조 정도 되는데요. 이 1,800조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러면 5천만 명으로 딱 나눠보면 1인당 3,6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4인 가구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1억 4,400만 원. 즉 가구당 평균적으로
1억 4,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아시겠죠? 그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계속 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에는 그 10.3% 증가율, 대단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 증가했습니까? 그걸 보시면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완화적 거시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뭔가 하면 한국은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 그리고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걸 많이 풀었죠. 그래서 정부도 재정 지출을 늘렸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유동성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란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린 거죠.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투자할 돈이 많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돈을 많이 빌리셨습니다. 이래서 이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만 그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즉 위험하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위험하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IMF 위기처럼 그런 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느냐? 가계부채 때문에. 현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저 말이 바로 아직 망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왜냐? 제일 중요한 지표가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가계대출과 관련한 연체율이 지금 0.5% 대단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라는 게 뭡니까? 빚을 못 갚은 거죠. 그죠? 못 갚은 이 분들이 0.5%밖에 안 된다. 이건 대단히 낮은 숫자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아직 낮은 숫자를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리신 분들을 쭉 봤더니 이분들이 소득도 높고 신용도도 높은 분들이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75%, 63%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즉 아직 망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가계의 어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배다. 이 말은 결국 그거죠. 자산이 200이고 빚은 1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산을 200 팔아서 빚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충분하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 LTV라고 돼 있죠. 담보인정 비율. 이 43%다. 이 말은 그럼 주택 가격이 100이면 빚은 43만 지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낮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망할 정도는 아니다. 당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외국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빠른 편입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올 1분기 기준으로 100%를 넘어섰고요. 또한 그 속도도 대단히 빠릅니다. 따라서 이 미리미리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즉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게 되면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게 보시면 그게 왜 문제인지 딱 한 단어로 지금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금융불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불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소득은 늘지 않는데 자산 가격, 즉 부동산이나 이 주식, 주가 이런 자산 가격만 잔뜩 올라서 부채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도 풀고 그다음에 재정에서도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할 여력이 많이 생겼다. 즉 투자할 돈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닌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게 되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니까 다시 자산 가격, 즉 주식이나 혹은 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랐네? 그러면서 또 빚내서 투자를 하죠. 그럼 또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러면 결국 너도 나도 빚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빚이 쌓이고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 현상을 바로 그 옆에 있는 버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버블은 아시죠? 버블, 거품 아닙니까?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죠. 언젠가는 꺼집니다. 터집니다. 거품이 터진다는 이야기는, 꺼진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빚내 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결국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결국 파산을 하게 되고, 개인이 파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은행도 파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은행도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니까 파산을 하죠. 은행이 파산하면 결국 기업들은 대출받을 데가 없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즉 우리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에 처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계부채의 문제는 언젠가 이렇게 잠재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과도한 어떤 그 신용팽창, 즉 돈을 많이 풀어서 이 버블이 형성되고 이 버블이 다시 붕괴하면서 실물 경제를 망치게 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은 수많은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라든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우리가 98년에 IMF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다 과도한 신용팽창과 그로 인한 버블, 이러한 어떤 것들이 가져다 준 엄청난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나 또 세계적인 석학들도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역사가 보내는 수많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 정부는 그동안 4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정책을 쭉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추자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소득, 즉 버는 만큼, 우리가 버는 만큼 그에 맞추어서 빚을 좀 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LTV, DTI, 다음에 DSR, 이런 어떤 다양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그 고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환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자. 그 원칙을 우리가 쭉 견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한꺼번에 갚게 하지 말고 빚을 빌려주더라도 나누어서 갚을 수 있게, 즉 그 분할 상환으로, 그리고 장기로, 그죠? 좀 더 길게 해서 빚 갚는 어떤 그 기간을 좀 길게 해드려 가지고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 갚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그 금리도 고정금리로 좀 가자, 이런 겁니다. 왜냐? 변동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좋지만 또 올라갈 때는 또 대단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로 가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을 좀 가면 훨씬 가계부채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즉 정부가 직접 좀 돈도 좀 빌려드리고, 정부가 빌려드리니까 조금 이분들이 이 일반 시중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금리도 좀 낮게 이렇게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이분들을 좀 더 돈을 좀 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또 편하게 빌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쭉 정책을 펼쳐 오고 있었고요. 정부는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원칙 하에서 수차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로 나눠서 갚는 대출, 즉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2010년에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0.5%, 6.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의 절반이 이제 그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큰 어떤 변화죠. 그 다음에 그 LTV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V 비율도 53%에서 43%로 하락을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값이 100이면 대출을 53만큼 받고 있다가 지금은 43까지 훨씬 적게 빌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출 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전성 규제 체계, 즉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또 빌려주는 그런 원칙, 그 원칙이 확립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IMF나 어떤 국제금융기구도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라고 우리나라를 지칭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어떤 그 원칙 하에서 가계부채 그 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즉 뭡니까?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는 원칙. 그 원칙을 계속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주택뿐 아니고 토지 이런 데도 LTV 규제를 도입해서 가계부채 관리의 어떤 사각지대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서민 또는 그 청년층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그 대출 한도를 좀 더 늘려드렸고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했습니다. 이 40년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갚는 돈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매년 부담은 훨씬 덜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작아지겠죠. 그 부담이. 그런 어떤 제도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이 늘는 만큼 부채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증가율을 6%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증가율을 좀 더 그 증가 속도를 좀 더 완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관행, 즉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리고 또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주는 그런 관행을 반드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갈 겁니다. 아울러서 이런 어떤 노력 와중에도 꼭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그리고 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그래도 꼭 필요한 자금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완적인 조치 그리고 특히 서민이라든가 혹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겪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되 실수요자나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은 또 적시에 마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부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2분기 가계부채는 1,8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금융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께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MTN 포럼에 초청을 받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제목을 지금 있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상하게 이 명백한 사실이 국내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창업과 기업 성장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소비자 만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창출이 되고 또 고용이 단순히 사람들 먹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커나가면서 주변의 협력업체도 성장을 하고 금융업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을 해서 금융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업이 세금을 내게 돼서 그 돈이 또 사회복지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직접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지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그 반기업 정서와 정책이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민주화론이 진행이 됐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87년으로 정치 독재는 사라졌는데 기업의 경제 독재는 남아있다라는 그 입장에서 나온 건데 기업이 과연 경제 독재라는 것을 할 만한 주체인가 하는 큰 물음이 있는데도 계속 진행되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공정경제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대상인 기업은 불공정을 일삼는 조직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그 전제에서 모든 수단,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ESG 투자, ESG 경영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건 기본 입장이 뭔가 하면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융투자자들이나 정부 사회단체들이 감시를 강화하고 압력을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업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 커나가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기업의 목적론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정책 당자들 중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마르크스주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 목적론의 그 큰 두 가지 담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반기업 정서를 뒤에서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주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업의 목적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어느 누구도 기업이 어느 정도 경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극대화에 실패했다고 비판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관계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협력업체나 뭐 다른 그 지역사회건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실패했다고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목적론 중심으로 기업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그 뒤에 목적론은 뒤에 가려지고 억눌려진 그런 존재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정말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천착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그 대안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주주가치론이다, 이해관계론이다 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경향입니다. 그 시간이 한 50년, 개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론으로 복귀를 해서 기업을 바라보면 기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교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법인실체론 혹은 법치주의 기업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다 법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에 입각해서 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지 그 기본 정신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로마 시대부터 출현을 했고, 법인에 입각한 기업이 탄생한 것은 14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5, 6세기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론이고, 그리고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법인을 그 이론에서는 허구 혹은 껍데기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주주들의 압력,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정신에 입각한 경영과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제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버틀러라고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진보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주식회사는 현대의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발견이다. 그리고 산업혁명 얘기할 때 스팀 엔진이나 전기 등 기술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기술적 성취들도 주식회사 없이는 상대적 발기부전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다행성 기업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가상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주를 개척을 하다가 외계인을 만나서 회사를 함께 설립하면 외계인도 주식회사 제도의 장점을 단번에 이해하고 법인을 만들자고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 제도는 아마 전 세계가, 전 우주가 받아들이게 될 인류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이 기업의 목적론, 왜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면서 기업의 목적을 보면 저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이 교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금리. 하나는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가 현재 가장 지배적인 기업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인정을 하자. 그리고 모든 상법과 회계법이 법인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주의가 지금 지배적인 체제인데 거기에서 시장 경쟁이라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쟁 두 가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공리에서 출발해서 기업을 좀 제대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입각해서 8가지 기업 명제라는 것을 내놨는데 그것을 그 명단을 보면 쭉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구조를 제가 여기다 했습니다만 하나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 기업이 보통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뭐 내가 기업의 주인이다, 사주다라는 말을 하지만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기업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기업의 소유와 통제가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기업이 영속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죠. 요 3가지가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기업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4번째 명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리고 성장을 할 때는 법인을 통해서 자산 분할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고 그 전제 위에서 그러면 기업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현재 19세기 중반 이후의 기업 목적은 주식회사에 입각한다면 자유주의 법인입니다. 나름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가치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에 입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좋은 지배구조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다라는 것 제가 얘기하는 7번째 명제고 또 그에 입각했을 때 기업의 통제는 어떤 기준에서 이해되는가. 그것이 제가 그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라는 그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 소유와 통제의 근원적 분리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소유와 통제 분리하면 전문경영체제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전문경영체제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법도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법인이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설립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제가 책에서 이 새로운 그 벤처 기업이 창업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여기에 3사람이 동업을 해서 창업을 합니다. 특허를 가진 2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이 3사람이 각자 100%씩 그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사 관련 자산들이 전부 다 이 주식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것을 소유를 하게 되고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이 사람들에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 처음 창업자들은 그 주식을 갖게 되는 그 주주,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주식의 주인으로 탈바꿉니다. 이것이 법인 설립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법인이 만들어진가, 주식회사가 만들어진가 보면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이 위험을 줄여줍니다. 만약 주주가 이 회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회사가 잘못됐을 때 내 개인 재산까지 다 이제 다 뜯겨나가니까 회사를 창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낸 그 자산에 대해서만 잃어버리고 내 개인 재산을 지켜준다 하는 면에서 법인이 모든 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는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만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돈만큼은
이뤄도 좋다면서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커나갈 때는 그 돈을 빌려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 이 돈을 빌려준 다음에 주주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돈을 떼이게 된다면 이 회사에 돈 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잘 커나갈 수 있지,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산이 뭘 갖고 있는지만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납품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고용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주주가 예를 들어서 주주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회사는 계속 갈 수가 있을까? 이 회사를 보고 장기 대출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죠. 그래서 이 소유와 통제의 근원적 분리라는 것은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아주 근본적인 법적 기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주의를 지금까지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과 달리 영속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인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이미 이 법인이라는 것은 영속적 승계를 유지하고 법적 영생을 누리는 가공의 인물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영국에서 확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의 주식회사법에서 전형적인 기업의 존재는 영속적이고 보통주나 우선주를 통해 공급된 자본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원칙이 많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면 이것이 영속을 못하지만 법인에 있기 때문에 영속을 하게 되고 또 그 영속할 수 있다는 그 전제에 맞춰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기업의 그 운영 원리에 봤을 때 현재 국내건 해외에서건 용어가 잘못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너 경영이라는 말이 하는데 오너 경영은 개인이 마치 회사를 갖고선 운영을 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으면 오너는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한국에서 오너 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전문 경영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는 경영에 참여할 때는 법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주주는 회사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냥 주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은 이제 경영이라는 그 책임만 지고 있지만 주주 경영자는 대주주로서의 책무도 하면서 경영자로서 경영인으로서의 책임도 같이 한다는 그 모자를 두 개 쓰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커다란 오해가 많이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경영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와 통제에 분리할 때 소유와 통제에 분리면 전문경영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가장 큰 원인은 1932년에 벌리 앤 민스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기업론에 대한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소유와 통제의 분리라는 말을 미국에서 전문경영체제가 탄생하는 과정에 이 용어를 쓴 다음에 그 후대 학자들이 계속 이 용어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치 소유와 통제의 분리가 전문경영체제인 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미국에서 그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것은 뭔가 하면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는 19세기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석하는 대주주 경영체제였었죠. 그런데 대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자기 지분들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산 사람들 대부분 개인들이었었는데 그 개인들은 이 주식에 딸려있는 금전적 권리, 주가 차익이라든지 배당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여기서 통제력, 이사를 선출한다든지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전에 대주주는 금전적 권리와 통제력을 동시에 행사했는데 이때 넘어가면서 개인 주주들은 금전적 권리만 행사하게 되고 그 통제력은 대주주와 함께 일하던 전문 경영인들이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처음 창업 정신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해서 미국 그 경영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전문 경영체의 성공은 단순한 그 분리가 아니라 창업 정신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한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유와 통제의 분리가 아닙니다. 통제력만 대주주 경영자에서 그 전문 경영자들한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최상위직이고 이사회가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식회사는 만들어지면서 법인이 운영을 하고 법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가 이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는 뒤로 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상법에 있어서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권한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로도 이사회는 고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주주총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기관이므로 그 권한에 의해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번복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 주주총회가 상위기관이면 얼마든지 번복하거나 무효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죠. 왜 그런가 하면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한 책임을 지면서 자기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경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주주는 그 책임을 법인한테 떠넘겼으니까 경영권이 없는 겁니다. 경영권은 이사회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들은 이 경영진에 대해서 감독 및 견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한을 보면 이사회한테 경영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 이사를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에 대해서 결의를 한다든지 그 정도의 몇 가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경영 권한은 이사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그러면 왜 이사회 중심 체제일까? 그것은 기업이 생존을 하려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일들은 불확실성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경영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혁신도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게 왜 혁신입니까? 그런데 불확실성을 뛰어넘으려면 이것은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도록 경험을 쌓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가 거기에 맞춰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혁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조직입니다. 뭐 기업에서 이사가 되면 별을 달았다는데 진짜로 기업 경영에서는 이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니까 그 별을 따는 사람들이 다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의사소통은 해야 되지만 결정권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 조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그게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쳐다보면 그것이 이런 복종계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 내가 뭐 엔지니어다. 그래서 나는 기술 쪽에만 근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위에 사람들이 시키면 그 일을 따라 하겠다는 복종계약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엔지니어로 들어왔지만 이 마케팅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 그쪽 가서 일을 해봐. 할 수가 있는 것이 기업의 위계조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꼭 나쁜 선택이 아닌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 엔지니어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CEO까지 올라가려면 엔지니어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쪽도 알고 금융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분야로 올려가는데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 나는 엔지니어로서만 있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큰 범위 내에서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복종을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자의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사업 판단 준칙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불확실성을 극복을 하려면 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판단 준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을 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회사를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사업 판단 준칙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경영진에 대해서 사업평가 및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주도 이사회에 대해서 사업평가 및 통제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운영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기업 정사가 큰데 이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돼서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이상한 뭐 민주나 공정 등의 이데올로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위계조직이고 그다음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주주총회도 1인 1표라는 민주가 아닙니다. 끼케야 1주 1표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표를 더 많이 행사할 수 있고 또 주식에 따라서도 복수 의결권이 있어서 한 주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단원주라고 하는 것은 한 주에 대해서 당신은 10분의 1만 행사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주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정도 민주나 공정이 아니라 투표권 숫자에 따르는 다수결일 뿐이지 여기에 민주다 공정이다 물론 이 원칙을 어기면 뭐 불공정이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투표권 숫자에 따르는 다수결입니다. 기업 내부는 위계조직이고 그래서 이 기업의 원칙에 이상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기업이 왜 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맞게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 따라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왕이다. 왜 그런가 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살아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에 경영이나 경영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기업의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드러커 교수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고객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샘 월튼 월마트의 창업자는 보스는 단 한 명뿐이다. 고객이다. 고객은 단순히 돈을 다른 곳에 쓰는 방법에 의해서 회장에서부터 아랫사람까지 모두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미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야 됩니다. 무한 경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페터는 이 시장에서 기업을 통해 벌어지는 일을 창조적 파괴라고 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에 관한 본질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처한 본질적 사실입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기업은 그다음에 성공하면 이제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할 때 원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개인이 창업을 할 때도 법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유한책임이니까. 그럼 법인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 때도 개인으로 별도로 모 회사랑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 똑같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룹으로 그 법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랑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원리는 다국적 기업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인을 다른 나라에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갖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그룹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체를 국내건 해외에 갖고 있으니까 그 확장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그룹에 대해서 적용하는 규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비즈니스 그룹에 대해서는 이상한 자회사, 손자회사 규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규제를 비즈니스 그룹에 적용할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존재론을 제대로 봐야지만 흔히 목적론이라는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그 존재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이 상당 부분을 장악합니다. 소비자를 만족시켜주고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고용이 창출되고 사회복지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고 그 전제 위에서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때 그 19세기 중반 이후 주식회사 제도가 광범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상법은 그 기업의 목적에 대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택합니다. 미국의 그 델러웨어 기업법을 보더라도 기업은 정관이나 주법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적법한 사업이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적법하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냥 회사란 그냥 영리법이다 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방법.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있는 거죠. 실제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다양한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 대중차 T 모델을 만들어낸 혁신가이죠. 근데 헨리 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는 자동차가 그 부자들만이 살 수 있는 사치제였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판 다음에 그것을 이익을 딱 배당을 하고 또 새로운 비싼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였는데 헨리 포드는 혁신가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부자들만 사는 그 차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 살 수 있는 대중차를 만들자. 대중차를 만들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근데 대량 생산을 하려면 처음에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적자를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사치제로 팔던 그 주주들은 중간에 손해보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갈등에서 꽤 아프게 결별을 합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그런데 혼자서 이제 그 어렵게 이 대중차를 만들어서 지금 T 모델이라고 하는데 대중차를 만들기 위해서 A 모델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패하다 T에 가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는데 그럼 헨리 포드가 나중에 떼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T 모델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혁신가로서 이 대중차를 만들어내겠다는 자기 또 다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실현을 해나간 거죠. 그 다음에 큰 돈은 그 결과로 나온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기업인들을 봐도 많은 기업인들이 그 돈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병철의 사업 보급이라고 하는데 이미 큰 돈 벌었는데 왜 새로운 기업 만드냐? 사업 보급에서 경제 발전에 일하지 않겠다. 김우중 회장은 아예 나는 이익 개념이 없었다는 말까지 합니다. 저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상당 부분 이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 이 회사는 종업원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면 종업원 주주이익을 추구한다면
빨리 상장을 해야죠. 성공했을 때. 그런데 화웨이 모토는 상장하지 않으면 세계를 후려간다. 그다음에 이 화웨이라는 것은 고객, 직원, 협력자 사이의 이익 공동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굉장히 다양하게 추구합니다. 주주가치론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지금 많이 들어오냐 했을 때는 사실 이것은 주식회사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논리입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하면 주주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경영인은 주주의 대리인이고 그래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법인을 껍데기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했을 때는 1980년대 이후 금융 투자자들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다음 그림. 그 미국의 경우 금융 투자자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가 70년대 이후 계속 높아지면서 이 금융 투자자들이 미국 주요 기업의 가장 큰 주주로 집합적인 주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니까 그것이 계속 그 원리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미국이 주주 가치론의 중심이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도 기업 운영의 주체는 주법인데 여기서는 법인을 제대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러마운트와 타임 논쟁이 있었는데 그 패러마운트가 그 타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3배나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는데 타임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제안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럼 주주가치론 입장에서는 배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이것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법리로 90년대 확립이 됐고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 기업이 그 이해관계자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기업이 다른 모든 협력업체, 지역사회, 노동단체, 일반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일반 기업을 보더라도 애플과 삼성을 비교해 보면 삼성이 애플의 가장 큰 그 협력업체입니다. 그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애플이 삼성을 위해서 존재를 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협력하는 관계도 있고 경쟁하는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목적은 각자 따로 정합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목적이 있고 애플은 애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애플이 삼성전자의 목적까지 고려를 해서 애플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지금 한참 유행하는 ESG 투자, ESG 경영도 이해관계자의 변형인데 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ESG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ESG 전체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면 이것은 ESG 사회주의입니다. 어떻게 기업이 ESG 전체를 목적으로 했습니까? 그 다음에 특정 단체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가치를 이것을 기업이 추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이연령, 기연령은 자기들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기업이 꼭 거기를 따라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기업이 그러면 주주권을 통해서 통제를 행사하는데 그 통제력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느냐. 한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면서 미국식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전문경영 체제가 마치 그 기업 통제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뜻이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만 미국을 보더라도 실제로 전문경영 체제가 기업의 숫자로 봤을 때는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가족경영, 차등경 의결권이 있고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대주주 경영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도
3분의 1 정도는 대주주 경영이다. 그러면 전체 기업의 숫자로 봤을 때는 전문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한 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0.2%의 전문 경영체가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인 듯이 여러 나라에 강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 보면 대주주 경영이 일반적인 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기업이 운영될 때 그 통제력을 어떻게 하느냐? 때는 일반 기업, 일반 조직처럼 권리가 많은 곳에 책임이 많고 책임이 적은 곳에 권리가 적어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주식회사법에서 The Doctrine of Dominant Shareholders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주주는 일반 주주든 다른 유한 책임은 딴 책임은 안 지지만 그냥 잘못됐을 때 주가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대주주는 공시 의무도 지고 자기 주식을 팔았을 때 거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으면 그 경영권 프리미엄도 소수주주와 균등 분배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 책임도 더 많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이렇게 주식회사 제도와 기업의 그 경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반기업 정서 정책의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론을 무시하면서 목적론만 내세우는 그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 체계에 대한 오해와 숭배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잘못 적용된 민주 공정 개념이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않고선 소위 오너의 정행이라고 하는 것을 또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사회적 비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주식회사의 원칙에 맞춰서 자기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를 자기네 금융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당신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일종의 억지가 지금 크게 작용합니다. 그 경영인들은 법인과 계약을 맺은 경영수탁자로서 장기 투자, 기업의 영속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금융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관리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자금을 맡긴 사람들은 단기 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금과 같이 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 장기 번영 업체니까 거기에서 경영이나 근로자나 대주주는 여기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수 중에서 중장기 투자자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기 투자자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적을 주더라도 여행객이나 단기 체류자한테 그 국적을 주지 않거든요. 투표권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책임지지 있는 소수 주주, 구성원이 아닌 집단의 힘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강화되는 위험한 경향이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또 개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정신에 맞춰서 합니다. 그것을 자유주의 법인 실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아비 묘나와 시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법인이라는 것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신이 뭔가 하면 기업이 존재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전 정신과 창조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한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존재론과 목적론을 동시에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다시피 그랬을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조합해서 추구를 하고 그 기업 중에서 주주 가치만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는데 오히려 모든 기업들은 이 방대한 회색지대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기업 목적론은 이 회색지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기업의 전체인 양 내세우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
법인 실체론에 입각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 최고 의사결정력이니까 이사회 중심으로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스스로 믿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자유주의적인 법인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조직과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창조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기업의 장기 번영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자금 수탁자들이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공통분모는 기업의 장기 투자와 장기 가치 상승밖에 없습니다. 자금 수탁자들이 단기 투자를 해라, 단기 주가를 올려라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원칙에 봤을 때는 배임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실체에 입각한 그 경영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회적 요구가 여러 가지 올 때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하라고 하면 이사회에다고 다른 주주한테도 법에 따라서 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배임 등의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 기업의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유롭게 있고 또 다양하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배구조론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지배구조가 없는데 정부가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저는 지배구조 정책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오히려 그 지배구조에 대해서 널뛰기 하듯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지주회사를 불허하다가, 그다음에 지주회사를 장려하다가, 그다음에 순환투자를 금지하다가, 또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 막 들여오면서 기업이 정부의 그 마음대로 규제에 쫓아가느라고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냥 주식회사의 기본 정신에 맞게 그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 순환출자 규제 논리는 완전히 허구입니다. 법인이 각자 독립적인데 법인 간 자산분할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인지 취급을 하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 다음에 때때마다 그 총수 및 총수 일가 지분을 해서 총수들이 이렇게 0.몇 %, 1.몇 %의 그 아주 쥐꼬리만한 지분을 갖고 전체 그룹에 대해서 통제를 행사한다 하는데, 이것은 법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법인의 지분을 인정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다시피 거의 50% 이상 법인을 통해서 이 지배력이 유지가 됐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면 회사가 확장을 하면 할수록 개인의 지분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면 할수록 나쁜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확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회사 내에서만 확장을 해요. 아니면 개인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확장을 하라. 이것이 공정거래법의 근간 문제인데 그건 아니고, 상법은 주식회사를 인정을 하는데 공정거래법은 상법의 기본 정신인 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공정거래법을 상법조치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법을 폐기해야죠.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키워나가려면 여러 가지 정책이 키우는데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책이 현재는 창업을 촉진하는 데는 되면 지나친 그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거기서 커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만 많이 나면 뭘 하냐 이거죠. 창업기업이 만들어져서 성공해서 큰 기업이 되는 데는 많으면 20개 중에서 19개 정도는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면 20명의 애를 낳아서 19명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냐.
오히려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애는 조금 적게 낳더라도 그 애들이 잘 클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업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크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크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사다리 금융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어서는 간접금융, 은행을 통한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금 국책은행 등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과 금융 투자자들이 만날 때도 여기에 정부가 들어가서 어차피 기업은 장기 번영 공동체니까 거기에 맞도록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기업 규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서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주 제한을 할 때는 그냥 이것이 주주한테 좋다가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 가치 상승에 왜 좋은가를 내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경영진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돈이 왜 기업의 장기 투자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합리화하는 의무를 지으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한테 투표권을 더 많이 줘야지만 그 투자자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들의 발언권이 더 강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저 정치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기업 정치나 경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떠나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최소 공통분모는 중산층을 만드는 겁니다. 든든한 중산층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든든한 중산층을 만들려면 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유지가 되고 고용이 확충되고 고용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힘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업 규제 및 기업 정책을 재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이 정체된 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비관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인 상태에서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의 다툼이 너무 강하게 벌어집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양보할 수 있는 거리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한국은 60년대 이미 빈곤의 악순환에 있었던 상태에서도 경제 기적을 일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진국에 근접했는데 자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 능력 투자에 기술도 있고 그런데 경제 활력을 회복을 시키고 또 분배 문제도 개선할 그런 대안을 왜 못 만들어내냐 이거죠.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최소의 공통분모에서 힘을 합치자라는 것이 저희 지속적인 주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K자 양극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존재 의미와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중장기 미래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인데요.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미중 기술 패권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또 다음 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은 어떤 산업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시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장석인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든 지 이제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세상을 좀 경험하고 계실 텐데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일상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에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의 미래 신산업 발전에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네. 일단은 우리 전 세계를 멈춰서게 했었죠. 네. 뭐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지역도 그냥 봉쇄가 되는 네네. 일단 그래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으로 ICT 기술로 인해서 원격 근무도 가능해지고 원격 진료도 가능해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주문도 가능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고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게 이런 ICT 기술을 우리 삶에 적용하거나 직장에 적용하거나 공장에 적용하는 네네. 부분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네네.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메타버스로 말씀드리면 가장 잘 알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가상현실, 뭐 VR, AR, MR 뭐 이러다가 이것들이 네. 이제 XR, Extended Reality라고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이렇게 묶어져서 네네. 우리가 실제로 가지 않고서도 사실 간 거와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나타났었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동안에도 뭐 이커머스라든지 또 이제 온라인 주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막 활발해졌었지만 이제 네. 상당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또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네.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해서 그동안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도대체 전체 그 글로벌리제이션 환경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FTA도 많이 하고 네. 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여길 만큼 모든 나라들이 거기다가 이제 생산 공장을 짓고 거기 가서 그렇죠. 물건을 만들고 주문해서 우리가 받아서 쓰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 알다시피 중국에서 먼저 이게 시작이 됐고 네네. 공장이 멈춰서고 또 지금 최근에는 뭐 심지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데서도 이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그렇죠. 네. 공장이 스톱이 돼버린 네네.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공급망에 굉장히 큰 교란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생산 공장 부분 쪽을 그동안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비용이 싼 곳에다가 짓는 이런 세태에서 이제는 이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네. 회복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네. 어디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 곳에 다시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네. 심지어는 자국에다가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큰 변화가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주도로 하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서도 가치 사슬의 재편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이 팬데믹이 일반화되면서 네.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난 상황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뭐 팬데믹 발생했냐 안 했냐, 네네. 코로나19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미 대통령 전 대통령 때부터 네. 미중 간에 이제 무역 전쟁이 굉장히 있었죠. 심했었죠.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조금 이제 가라앉으려나 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이제 오랫동안 2005년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글로벌 그 밸류체인에 네네. 불러들이고 네. 같이 자유무역을 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굉장히 그 순조롭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네. 중국이 성장을 해도 너무 빨리 성장을 한 거죠. 네네. 2015년서부터는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을 능가하고 또 최근에 와서
중국이 네. 제조 2025라는 아주 야심찬 전략을 내세우면서 네. 2025년경이 되면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도 굉장히 긴장하게 됐고 음. 미국은 그 사이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동안의 모든 제조 부분을 사실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네네. 일본, 대만 같은 데다 이제 맡기다시피 해서 그랬죠. 해왔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 자각이 된 거죠. 네네. 예, 그 제조 공정을 외부로 아웃소싱 했을 때 그것이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네. 자국의 혁신 역량이 줄어드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네.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치열한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기술 경쟁이.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부분 쪽은 이제 반도체 부분이죠. 네. 중국이 여간해서 모든 부분을 거의 따라잡았지만 이 반도체 부분만큼은 지금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 반도체 기술 부분 쪽에 급성장하는 부분을 이제 막아주는 네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글로벌 재편, 밸류체인 재편하고 미중 간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덕을 봤습니다. 네. 과거에 미소 간의 경쟁이 있을 때라든지 또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경쟁이 있을 때 네. 그때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진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양상이 좀 다릅니다. 미국이 자국이 일단 반도체든 첨단 산업이든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중국이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일미 우주 경쟁에서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AI 경쟁에서 최근에 논문 인용도에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인용도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만만치 않게 이 기술을 따라오기 때문에 과거 이제 우리가 중국에다가 중간재를 많이 팔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 선배격이었었는데 네네. 이제는 중국을 또 따라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좀 어떤 그 방향을 좀 세워야 될까요? 어떤 전략이라든지. 네, 그래서 흔히들 네. 뭐 미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뭐 중국 편에 서든지 네네. 하는 그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둘 다 어렵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시장 의존도도 크고 네. 또 반면에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있고 네. 미국으로부터는 우리의 많은 산업들의 그 원천 기술들을 사실 우리가 이전 받아오거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강대국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이 양국으로부터 저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한국이 너무나 중요해서 네. 포기할 수 없는 동맹이구나, 파트너다라는 네네.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 실적인 초격차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네네. 예.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런 초격차를 우리가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분 쪽에서도 새로운 제조업으로 지금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늘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산업이었지만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이라는 선진 제조업이라는 부분은 네. 다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아하. 우리가 발분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재나 부품, 장비 부분 쪽에 전부 다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제품들. 지금 메모리가 그렇죠. 네네. 디스플레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부분 쪽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아이템, 그런 네. 부품, 소재, 장비 부분 쪽에 우리가 주력을 해서 결국 양쪽의 시장을 다 우리가 주도해가는 그런 야심만만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이거는 뭐 동맹 관계 혹은 뭐 의존도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제품 혹은 그 반제품 이런 것들을 양국이 다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런 기본적인 발전 전략을 놓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뉴딜 정책이 나온 지 약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다 우리가 보셨겠지만 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굉장히 길어졌고 네. 또 그 길어졌긴 했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뉴노멀이라 그래서 네. 그 새로운 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야심만만한 미래 발전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큰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라든가 네. 또 때마침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네. 모든 나라들이 이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새로 진입을 하고 기술 개발하는 이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근본적인 성격은 이제 전환이기 때문에 네. 이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든지 네네. 이렇게 전체적인 틀은 아주 잘 짜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획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에 잘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 하반기에 올해 예산 세우는 네네. 그 종합 예산은, 계획에서 또 금번 연도에 제출된 예산에서 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나를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네.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또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빠짐없이 적절한 예산을 세우고는 있고요.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여튼 최대한 많은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대개는 너무 정부 주도적으로 좀 네네. 짜져 있다. 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물론 정부가 선도적으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또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네. 만들어 줍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인 윤곽은 잘 짜져 있지만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경제를 움직여가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디지털 전환을 직접 집행하고 네. 또 탄소 중립을 실천해가는 주체는 기업이거든요. 민간이죠. 예,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을 좀 더 신뢰를 하고 민간 기업들이 더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네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네.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중물을 이제 열었으니까 민간 기업들이 나서줘야 될 때가 이제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근데 지금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산업 전략이라는 논의가 대체로는 이제 뭐 기존 주력 산업의 위기, 그러면 이제 미래 신산업의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 계시나요? 네,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과거처럼 산업 정책이라 하지 않고 네. 이제 전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선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주력이라는 게 뭐죠? 자동차, 조선, 그렇죠. 네. 또 철강, 석유화학 네. 이런 산업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너무 위기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위기가 극복되는 데다 두다 보니까 자꾸 네. 이제 기존 산업에 더 주력을 하게 되고 일종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더 좀 보호하는 성격이 더 높았던 것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미래 신산업 부분 쪽인데 네. 이게 대단한 기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미래 신산업의 기회를 뭐 기회가 오면 좋은 것이고 네네. 우선 더 급한 것은 기존 산업의 위기니까 네. 거기에 더 매몰이 됐던 것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역량이라든가 또 기업의 그 자금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가 네. 기존 산업에 너무 매몰되거나 집착하는 이런 경향을 좀 보여서 네. 사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신산업을 좀 만들어내는데 좀 소홀했거나 좀 부족했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게 비슷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후장대 산업을 워낙 중요하게 또 그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여기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치중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중후장대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을 모색했더라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모색됐더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네, 근데 보통 이 신산업을 이야기를 하면 네. 기회니까 네.
미국에서는 어떤 신산업이 등장했지, 네. 또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그랬죠. 또 R&D를 하고 네. 또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주력 산업의 위기와 또 미래 산업의 기회라는 부분을 네. 면밀히 들여다봤을 때 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로 연결되기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신산업 부분 쪽이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기술만으로 사실 산업이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네. 기술이 있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네. 거기에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또 금융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것들이 이 생태계가 주변에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신산업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산업을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력 산업에서 네. 또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네네. 자, 내연기관, 그러니까 화석 원료를 쓰는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차에서 네. 지금 전기를 쓰거나 그렇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차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처음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수소차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동차가 중요한데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니까 가장 빠른 운송수단으로 텔레포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냥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는 그런 발전 과정의 한 단계씩을 좀 새롭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물론 또 새로운 아까 네네. 예를 들면 XR이라든지 네네. 메타버스라든지 또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네네.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꼭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아까 저 말하는 새로운 자율주행차라든지 수소차에 연결시켜서 네.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그러니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 산업을 신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때 네.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네. 이 미래 신산업을 늘 기회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네. 전혀 새로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미래 신산업 부분의 기회가 네.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미리 조금 진출했던 미래 신산업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네. 중국이 들어오고 네. 미국이 다시 공략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 신산업의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미래 신산업 부분이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긴 하지만 네.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 모두 다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끌고 나가야만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이 차기 정부에서 이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와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좀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될까요? 네. 잘 말씀하셨지만 앞서 김대중 정부서부터 네. 우리가 늘 이 신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장 동력이라고 했죠. 신성장 동력이라고도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네. 하고 4세대 성장 동력 이름도 계속 정권마다 바꿔서 정말 목매게 그 신산업을 추구를 했습니다. 네네. 자, 이런데 차기 정부도 아마 예외 없이 아마 신성장 동력을 그러겠죠.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신성장 동력이라 하면 이게 사실 뉴 이머징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우선은 기술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기술에 집착하고 또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R&D를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R&D 투자가 이루어지면 마치 바로 산업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대를 했던 것이죠. 네. 그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네. 그 테크놀로지가 산업화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생태계, 네. 소부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잘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는 네. 선진국에 비해서 이미 오랫동안 그 산업화가 된 산업을 우리가 가서 보고 와서 네. 기계나 시스템을 전체로 그냥 가지고 들여오면 와서 되는 거죠.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이 필요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 다가 새로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새로 차기 정부가 신성장 동력을 하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어떠한 신성장 동력이 됐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을 하거나 신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깊은 동의나 고민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느끼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네. 좋은 잡을, 좋은 일자리를 못 가졌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발생된다고 봅니다. 네. 출산율이 낮은 문제도 또 연끌 투자를 해서 허망한 데 돈을 쓰거나 또 비전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런 모든 문제가 그 문제 자체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네.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면 그분들이 나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나도 언젠가는 이 한 가정을 충분히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력과 네네. 또 능력이 있다라고만 여겨지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아기를 안 그렇죠. 낳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신산업을 그냥 신산업 그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 선택도 또 생태계 선택도 또 파트너의 선택도 모든 것이 이것이 결국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걸 판단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솔직히 그동안의 이 신성장 기술이나 신성장 동력의 발전에 있어서는 너무나 기업 위주로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할까 네네. 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산업이 빨리 성장할까 물론 그것이 통해서 일자리가 오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일자리가 주어지냐 하는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신성장 동력이 어느 신성장 동력이 나타나게 되고 네. 얼마나 빨리 우리한테 오게 될까 하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잠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기존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서선이 기존의 우리 산업들의 기술이고 파란색 실선이죠. 네. 네. 그 산업들이 거의 성숙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성숙 단계가 끝이 나면 새롭게 시작할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신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만 보시면 기존의 산업에서는 이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축을 보시면 성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산업이 초기에 많이 비용도 들 뿐더러 여러 가지가 생태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선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런 예가 이제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가 네. 벌써 한 10년 전부터 논의가 됐지만 빨리 도입이 되지 않고 최근에 와서야 겨우 도입이 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기존 기술이 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존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라는 차를 중간에 만들었었죠. 네네. 그것이 바로 이 파란색 점선으로 위로 되게 되면 신성장 동력 산업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 하이브리드를 대체해서 더 좋은 산업으로 나타나려 하는 시점은 더 늦어지기 마련인 네네. 것이죠. 자, 이럴 때 정부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CD에서 이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앞당겨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도 주고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네네. 바로 그것을 앞당기는 일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어느 산업을 선택해 볼 것이냐 이런 것보다도 네.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이 선택되어졌다면 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언제 교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력들을 이전시키고 네. 또 어떻게 새로운 인력들을 발굴해서 또 육성을 해서 새로운 산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겠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 어떠냐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네.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고요. 꼭 지난 정부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네네.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것은 대대적인 전환입니다. 네. 이런 전환기에는 기술도 중요하고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전환 과정을 지휘하고 네.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고 네. 그 인력을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정부의 리더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신산업으로의 전환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업입니다. 네. 기업 안에 이러한 전환 과정을 잘 다뤄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과
또 이런 전환을 아주 매끄럽고 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CEO, 네네. 또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이 리더십은 그 전문 분야의 그 기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정부는 뭐 하느냐?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방해가 되는 일이 뭐냐, 또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그때 해소해 주는 것이 네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제에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 정말 국회는 바로 이러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네네. 바로 다음 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신산업과 또 신기술의 전환 문제를 좀 다루고 이거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경제 현안과 또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에 찾아온 위기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해법은 각자 다를 텐데요. 한국 경제의 빅 퀘스천에 대한 여러분의 해안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들이 하나씩 모여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힘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장석인 석좌 교수와 함께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